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뒤 서울로 올라와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집세가 굉장히 저렴했지만 아주 낡고 오래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학생보다는 혼자 사는 일용직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처음 며칠은 부모님의 간섭을 떠나 자유를 느낄 수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마치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랄까? 심지어 나는 어릴 때부터 쥐를 가장 싫어했다. 때문에 매일 밤마다 들리는 쥐 소리는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귀를 막고 자려고 해도 이곳 어딘가에 쥐가 있을 거란 생각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잠을 제대로 못 잔 채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벽 한쪽에 작게 뚫린 구멍을 발견하게 됐는데 딱 봐도 쥐가 뚫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이 망할 놈의 쥐가 이젠 벽까지 뚫어놓다니. 그동안 계속 들리던 그 소리는 쥐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 구멍을 뚫던 소리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근처에 있는 마트로 달려가 쥐약이랑 식빵을 사왔다. 그리고는 식빵에 쥐약을 섞어 뭉친 다음 구멍에 쑤셔 넣었고 나무판을 두 겹으로 못질해서 단단히 막아버렸다.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갉아먹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마 쥐약을 퍼붓다시피 섞었으니 한 방에 죽었을 것이다. 그제서야 난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있었다.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낡고 허름한 집이라는 거야. 지금은 없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쥐가 드나들었던 오래된 집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놀러왔던 친동생은 내 자취방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동생에게 며칠 전 있었던 쥐 사건과 낡고 오래된 집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어쨌든 가도 되긴 하는데 도착한 다음 괜히 낡았다니 뭐니 하면서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렇게 나는 동생을 데리고 자취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모자를 쓴 옆집 남자가 여행이라도 가는 건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고 있었다. 왜 그래? 옆집 사람이야? 응,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배달 음식 받을 때나 가끔 보이고 집 밖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더니 백수 같은데 일거리라도 찾았나? 웬일로 나온대? 일 구했나 보지. 나 화장실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자. 나는 잠시 옆집 남자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 동생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래도 예의상 청소는 해야겠다 싶어 빗자루를 들고 대충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 막아놓았던 구멍 근처 구석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저게 뭐지? 구석에 있어서 그동안 발견을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종이를 펴보았다. 살려주세요. 옆집에 갇혀있어요. 남자가 음식도 안 주고 절 학대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냈다간 남자가 알아챌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종이 안에 적힌 글자를 본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단히 막아놓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이제야 좀 살겠다. 근데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네. 쥐는 없을 것 같은데? 동생의 말이 맞다. 이 건물에 처음부터 쥐는 없었다. 해석! 사실 내가 들은 소리는 쥐가 벽을 갉아먹는 소리가 아닌 옆집에서 감금당하고 있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벽을 파내는 소리였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사람은 내가 막아놓은 빵을 자신에게 도움을 준 거라 생각하고 먹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빵에는 쥐약이 가득 섞여 있었기 때문에 빵을 먹은 그 사람은 죽고 말았고 그 사람을 감금해놓고 학대했던 옆집 남자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뒤늦게 쪽지를 발견한 나는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민규. 나는 외동딸이다. 그리고 나는 어리지만 똑똑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할걸?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하는 게 없다고. 보통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모든 걸 해낼 수 있고 뭐든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너흰 정말 어리구나? 뭐? 모든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멍청하기도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부모님 욕하는 거야?
애들은 모른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건 며칠 전 혼자 잠들어 있던 방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그 당시 잠에 들었을 때 침대 밑과 옷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고 잔뜩 겁에 질린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복도로 뛰쳐나가 외쳤다. 무슨 일이니? 내 목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바로 나에게 달려오셨고 나는 꺽꺽대며 대답했다. 방에서 이상한 소리, 괴물이. 나는 부모님이 나를 달래주거나 또는 황당해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귀찮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곧장 내 방으로 가더니 침대 밑과 옷장을 샅샅이 뒤지고 창문 잠금쇠까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점검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금세 눈치챘다. 아이의 근심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는 것. 아마 육아책에서 읽은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보통의 아이라면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안정감을 느끼거나 감동을 받았겠지만 내가 느낀 것은 나의 권력이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을 깨웠고 부모님은 냉큼 달려와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치지도 않고 매일같이 달려오는 부모님의 모습은 웃기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여 눈물 뒤로 슬그머니 웃을 때도 있었다. 심지어 한 번은 웃고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부모님을 속이던 어느 날 밤, 제 방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이번에도 울며 부모님을 깨웠고 부모님은 평소와 같이 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말 괴물이라도 찾는 것처럼 열심히 조명을 뒤지던 아빠가 넘어졌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던 나는 결국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 나를 보며 아빠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아빠랑 엄마요. 뭐? 아빠랑 엄마는 항상 내 말을 믿잖아요. 나의 말에 아빠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얼굴을 볼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와 아빠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딱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네 오빠 말을 믿지 않았거든. 해석! 나는 외동딸이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딱 한 번 나의 오빠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즉, 내가 태어나기 전 나에게 오빠가 있었고 그 당시에 오빠도 지금의 나처럼 매일 밤마다 방 안에 뭔가 있다고 부모님께 장난을 쳤었는데 매일 속아주던 부모님이 딱 한 번 오빠의 말을 믿지 않고 방을 뒤지지 않았던 날, 그날 실제로 무언가 방에 숨어 있었고 오빠는 그때 살해를 당했거나 실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똑똑한 나는 단번에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고 말았다. 엄마, 나 카페 가서 공부하고 올게. 나는 며칠 전 이상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그날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금으로 된 펜던트 목걸이를 내게 쥐어주시는 것이었다. 누구세요? 이거 제 거 아닌데? 할머니,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 같은데요? 잘 쓰렴. 네? 뜬금없이 잘 쓰라는 할머니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펜던트 목걸이를 쳐다보았다. 제가 이 목걸이를 쓰라고요? 하지만 목걸이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사라져 있었다. 사실 목걸이를 받은 처음 며칠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준 목걸이였기에 하고 다니기도 찝찝해서 신발장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놨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 누군가 썼던 흔적도 없이 새 것 같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목걸이를 챙긴 뒤 카페에 갔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목에 건 채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득 맞은편 테이블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한 쌍의 커플이 앉아 있었고 곧 여자가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를 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대충 상황을 보니 남자가 여자한테 차인 것 같았다. 혼자 남은 남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차고 있던 목걸이에서 빨간색으로 빛이 나더니 울고 있던 남자의 얼굴을 감쌌고 동시에 남자는 천천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카페를 나가면서 작은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있기까지 했는데
남자가 행복해 보이자 내 목걸이에 서려있던 빨간 불빛은 밝은 초록색 빛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걸이는 사람의 슬픔을 흡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걸이를 좋은 일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화재로 집을 잃은 불쌍한 가족이나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해고된 친구, 그리고 암 판정을 받고 겨우 몇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은 어르신 등 매번 나는 빛나는 목걸이를 들고 슬픈 처지에 놓인 그들의 기분이 바뀌는 것을 봐왔다. 빨강에서 초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는 이 목걸이가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나를 꽤나 행복하게 했으므로 나는 이 일을 수년 동안 해왔다. 바로 오늘까지도 말이다. 오늘은 내가 치료할 사람들의 감정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2명의 환자가 응급수술실 안으로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10대 소녀는 허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근처에 있던 간호사들의 쑥덕거림을 들으니 저 소년의 부모가 오늘 아침 피 웅덩이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안다. 회생 불가할 정도로 깊이 찔렸기에 생존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의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소년에게로 다가가 말하는 것이 보였다. 학생, 우리 의료진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단다. 결국 부모님은 살리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아무래도 수술은 실패한 것 같다. 그렇게 소년에게 말을 마친 의사가 점점 멀어져 가는데 뭔가 이상했다. 소년은 그저 앞을 공허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내 목걸이는 아까부터 초록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해석! 할머니에게 받은 펜던트 목걸이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이 슬픔일 때는 빨간색으로 빛이 나고 그 슬픔을 흡수하여 사람의 감정이 행복으로 바뀌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년이 수술실을 들어올 때부터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까지도 목걸이는 계속해서 초록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부모가 죽어서 슬프기에 목걸이가 빨간색으로 빛이 나야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부모가 죽었는데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빛이 난 것이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통해 소년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을 알 수 있다.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아빠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섭다. 거기다 맥주병이라는 무기까지 장착하면 내 공포는 극에 달했다. 잘못했어요, 아빠. 시끄러! 내가 술 더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아빠의 허리띠가 풀리는 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내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온몸에 멍이 든 엄마와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나에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바로 아빠를 겁주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아빠는 자신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아빠를 겁준다면 행동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난 아빠를 겁줄 방법을 떠올린 뒤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우선 첫 번째로 장롱에 숨어있다가 아빠가 문을 열었을 때 놀래키는 것이다. 장롱에 숨어있던 나는 아빠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천천히 문이 열렸을 때 와! 하며 아빠를 놀래켰다. 하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인의 옷을 챙겨 나갔다. 아무래도 두 번째 방법을 실행해야겠다. 나는 화장실에 장난감 뱀을 넣어놓고 아빠를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왔지만 놀라기는커녕 장난감 뱀을 넣어둔 나를 발견하고는 죽일 듯이 때리기 시작했다. 기분 나쁘게 이딴 걸 여기다 왜 갖다 놔?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죄송해요 아빠, 다신 안 그럴게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떠올린 게 아빠의 술을 다 버리는 것이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술병을 비우면 아빠는 약해질 것이다. 비로소 나는 정답을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아빠의 술병을 전부 봉투에 담은 뒤 밖에 내다버렸다. 이제 술이 없으니 아빠는 더 이상 우리를 때리지 못하겠지? 아마 아빠는 이로 인해 겁까지 먹을 것이다. 나는 비어있는 수납장을 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간 뒤 아빠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집에 들어온 아빠는 평소와 같이 바로 술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갔는데 술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수납장이 텅텅 비어 있자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누가 이랬어? 누가 이딴 짓을 했냐고! 아빠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고 곧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내 방에 들어왔다. 네놈 짓이지? 화가 난 아빠의 두 손이 내 목을 붙들자 동시에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하지만 다행히 술병을 비운 게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 날부터 아빠는 약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우리를 때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축된 채 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는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몸을 덜덜 떨면서 식은땀을 마구 흘려댔다. 항상 거대했던 아빠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다. 해석! 아빠는 가정폭력범이자 알코올 중독자이다. 하지만 내가 아빠의 술을 다 버린 뒤로 아빠는 위축됐으며 나를 무서워하게 됐는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 나는 내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술을 버린 날 아빠는 내 목을 졸라 죽였고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빠 근처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죽인 아들과 매일 마주하며 끊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